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12장. 이사벨라 아가씨는 항상 말없이 그리고 거의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정원을 거닐고, 서방님은 펴보지도 않으시던 책에 파묻히고, 제 생각으로는 캐서린 아씨가 자기가 한 행동을 뉘우치고 제 발로 걸어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지친 듯 하셨습니다만, 캐서린 아씨는 아마 식사 때마다 에드거 서방님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목이 맬 지경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달려와 자기 발치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끈기 있게 단식을 계속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나 자신이 유일하다고 확신하면서 집안일을 돌봤죠. 저는 아씨에게 쓸데없는 위로도 하지 않고 아씨를 타이르지도 않았으며, 아씨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아씨의 이름이라도 듣고 싶어 했을 서방님의 한숨도 아른 채 하지 않았답니다. 화해를 하고 싶다면 알아서들 할 일이지 하고 저는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루할 만큼 더딘 과정이기는 했어도 반갑게도 화해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는데, 그러나 그마저 기미에 그치고 말았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캐서린 아씨는 방문을 열고 물그릇에도 물병에도 물이 남아있지 않았으니 물을 갖다 달라고 하고는 죽을 것만 같으니 죽도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이 서방님 귀에도 들어갔으면 하고 한 말일 거라 짐작이 갔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저 혼자만 알고 차와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를 가져갔습니다. 아씨는 정신없이 먹고 마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베개에 쓰러지면서 두 주먹을 쥐고 신음하는 것이었어요. 아, 나 죽을 거야. 내일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없어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야. 아가씨는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럼 그이가 기뻐할 테니까. 그이는 날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결코 날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씨? 아씨가 무서운 얼굴로 이상스럽게 과장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태연한 채 하면서 물었어요. 그 무정한 사람은 뭘 하고 있지? 아씨는 여인 얼굴에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면서 다그쳐 물었어요. 그이는 잠자는 병이라도 걸렸나? 아니면 죽기라도 한 거야? 어느 쪽도 아니에요. 주인님 말씀이시라면 공부를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건강은 좋은 편이세요. 달리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줄곧 책에만 파묻혀 계세요. 아씨의 건강을 옳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씨가 아무래도 좀 꾀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에 파묻혔다고? 그리고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무덤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알고나 있어? 아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아씨는 건너편 벽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했어요. 저것이 캐서린 린튼이란 말이야? 그이는 내가 심술이 나서 아마 일부러 이러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조금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줄 수는 없어, 넬리? 나는 지금이라도 그의 기분을 알 수만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겠어. 당장 굶어 죽든지, 그에게 인정머리가 없다면 벌이 되지도 않겠지만, 아니면 회복해서 이 고장을 떠나버리든지 하고 싶단 말이야. 넬리, 지금 그이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해선 안 돼. 그이는 정말로 내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무관심한 눈치야? 아니에요, 아씨. 서방님은 아씨의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물론 굶어서 돌아가시리라는 염려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럴 거라고 그이에게 말해줄 수는 없어? 잘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넬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말이지. 틀림없이 내가 그럴 거라고 말해줘. 하고 아씨는 대꾸했습니다. 안 돼요, 아씨. 아씨는 오늘 저녁에 음식을 얼마간 맛있게 드셨다는 걸 잊고 있어요. 내일이면 생기가 돌 텐데요. 내가 죽으면 그이도 죽는다는 게 확실하기만 하다면. 하고 아씨는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당장 죽겠는데 그 지긋지긋한 사흘밤 동안 눈을 붙인 적이 없어. 얼마나 시달렸는지. 가위에 눌린 듯이 괴로웠어, 넬리. 그런데 넬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 좀 이상해. 모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에는 모두 돌아서서 적이 되었거든.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싸늘한 얼굴에 둘러싸여 죽는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이사벨라는 내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무섭고 소름 끼쳐서 이 방에는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이는 엄숙한 얼굴로 옆에 서서 내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자기 집에 평화가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또 책이 있는 대로 돌아가겠지.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책을 읽을 수 있겠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서방님이 차분히 체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씨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몸을 뒤치락거리면서 아씨는 열에 들떠 미친 듯이 이로 베개를 물어뜯더니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일어나서는 제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때는 겨울이라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저는 반대했죠. 그런데 아씨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이나 기분의 변화에 몹시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씨가 전에 아팠던 일과 아씨의 성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이 생각났어요. 조금 전까지도 미쳐 날뛰던 아씨는 이번에는 한쪽 팔을 괴고 앉아서 제가 창을 열지 않은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로 물어뜯은 베개에서 깃털을 꺼내 종류별로 혼잎을 위에 늘어놓으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있었어요. 벌써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칠면조 털이야. 이건 드로리 털이고 이건 비둘기 털이야. 아, 비둘기 털을 베개 속에 넣었네. 어쩐지 죽을 수 없더라니. 내가 잘 때는 잊지 말고 방바닥에 내던져야겠어. 이건 붉은 뇌조의 털이고 이것은 아무리 많아도 알겠어. 도요새 털이야. 귀여운 새지. 벌판 한복판에서 우리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었지. 구름이 언덕 위에 들이우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둥지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 이 깃털은 벌판에서 주운 거야. 새를 쏘지는 않았어. 겨울에 둥지를 보니까 조그만 머리뼈들이 소복이 들어있었어. 히스클리프가 그 위에 덫을 놓아서 어미새들이 오지를 못했던 거야. 그 뒤로 도요새는 쏘지 말라고 그에게 약속시켰고 그도 쏘지 않았지. 그래, 여기 또 있네. 히스클리프가 내 도요새를 쏘았던가, 넬리? 그 중에 붉은 것이 있어? 보여줘. 아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은 그만두세요. 저는 말을 가로막으면서 베개를 빼앗고는 찢어진 구멍을 밑으로 해서 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씨가 그 안에 든 깃털을 한 줌씩 꺼내고 있었거든요.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아씨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단났네. 깃털이 눈처럼 날리고 있잖아. 저는 여기저기 널린 깃털을 주우면서 돌아다녔어요. 넬리 하고 아씨는 꿈꾸듯이 말을 계속했어요. 나는 넬리가 할머니처럼 보여. 머리가 희고 어깨는 구부러지고 말이야. 이 침대는 페니스턴 절벽 아래 있는 요정의 동굴인데 넬리는 우리 송아지를 해치려고 돌촉을 줍고 있어. 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양털을 줍는 채 하면서 지금부터 50년 뒤에 넬리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넬리는 그 쪼그라진 할머니고 난 페니스턴 절벽 아래 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밤이고 탁자에 촛불이 두 자루 서 있어서 저 검은 장롱이 새까만 구슬처럼 빛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걸. 검은 장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씨는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벽에 기대어 서 있잖아. 이상하게도 보이네. 그 안에 얼굴이 보여. 이 방에는 장롱이 없고 있던 적도 없어요. 하고 저는 말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 아씨를 잘 보려고 커튼을 올렸어요. 저 얼굴이 보이지 않아? 아씨는 열심히 거울을 보면서 물었어요. 자기 얼굴이 비친 것임을 어떤 말로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저는 일어서서 숄로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여전히 저 뒤에 있어. 아씨는 걱정스러운 듯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움직였어. 누굴까? 넬리가 가고 나서 저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넬리, 이 방에 유령이 나오나 봐. 혼자 있는 건 무서워. 저는 아씨의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했어요. 부들부들 떨고 몸을 뒤틀면서도 거울 쪽을 보려고 계속 기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 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아씨 자신이었어요. 아씨, 아까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고 저는 우겼어요. 나 자신이라고?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네? 그러고 보니 사실인 모양이지? 아, 무서워. 아씨는 신음하듯이 말했어요. 아씨는 손가락으로 옷을 거머쥐고 그것으로 눈을 가렸어요. 저는 주인을 부를 양으로 문이 있는 대로 살그머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나는 바람에 저는 되돌아섰죠. 숄이 거울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보니 아씨는 겁쟁이네요. 눈을 바로 뜨세요. 저것은 거울이에요, 아씨. 거울에 아씨가 비친 거예요. 아씨 옆에 저도 있고요. 아씨는 떨고 당황하면서 저를 꼭 붙들었지만 차차 아씨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졌어요. 창백하던 얼굴이 이번에는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어요. 아이고 뭐니,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하고 아씨는 한숨 지었어요. 워더링 하이츠에 내 방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 허약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줘. 잠드는 게 두렵고 꿈꾸는 게 무서워.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씨. 이만큼 고생하셨으니 다시는 굶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집 내 침대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씨는 애처롭게 말을 계속하면서 두 손을 마주 잡고 뒤틀었어요. 창밖에 있는 전나무를 잡아 흔들던 그 바람 소리, 그 바람을 쐬게 해줘. 바로 저 벌판으로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한 번만 들이마시게 해줘. 아씨를 진정시키려고 저는 잠시 창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에 저는 창을 닫고 제 자리에 돌아왔죠. 아씨는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던 것이죠. 성미가 불같았던 캐서린 아씨도 우는 아이에 불과했어요. 내가 여기에 틀어박힌 지 며칠이나 된 거야? 아씨는 갑자기 다시 생기를 띠면서 물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요일 밤, 아니 금요일 새벽이에요. 하고 저는 대답했죠. 뭐? 같은 주에 금요일이란 말이지? 아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었어? 냉수밖에 마시지 않고 화만 내면서 무던히 버티셨네요. 저는 말했어요. 아무튼 지칠 정도로 지루했던 것 같아. 아씨는 의심스러운 듯이 중얼거렸어요. 틀림없이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들이 다툰 다음에 내가 거실에 있었던 게 생각나거든.
그리고 에드거가 지독한 소리를 하기에 화가 나서 될 대로 되라고 이 방으로 달려왔지. 문을 닫아 걸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니 방바닥에 쓰러진 거야. 그이가 계속 나를 골린다면 내가 틀림없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미친 듯이 펄펄 날뛸 거라는 것을 그이에게 설명할 순 없었어. 내 혀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도 바보가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이는 아마 나의 괴로움을 몰랐던 모양이지. 나는 그가 있는 데서, 그 말소리가 들리는 데서 피할 생각만 했을 뿐이야. 내가 회복이 돼서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릴 정도가 되기 전에 벌써 날이 새고 있었어. 넬리,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나중에 내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왜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생각했는지 말해줄게. 저 탁자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희뿌해지는 네모난 창을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나는 옛집의 그 참나무 판자로 둘러싸인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떤 대단한 슬픔으로 고통스러웠는데 막 눈을 뜬 참이라 무슨 슬픔이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 나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지난 7년 동안의 생활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었어. 도대체 그 7년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 나는 어린아이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힌들리 오빠가 히스클리프와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어. 나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였어. 밤새도록 울고 나서 쓸쓸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판자를 밀어 제치려고 손을 들었지. 그런데 손에 부딪힌 것은 탁자였어. 그래서 양탄자를 만져보았지. 그랬더니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때까지의 슬픔이 절망적인 발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어. 왜 그렇게 미칠 듯이 슬펐는지는 모르겠어. 틀림없이 일시적인 정신착란이었을 거야. 별다른 원인이라고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12살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워더링 하이츠와 어렸을 때 친숙했던 모든 것과 그 당시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히스클리프한테서 억지로 떨어져 나와서 단박의 린튼 부인이며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안주인이며 낯선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지. 그때부터 쭉 자기 세계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깊은 구렁을 기어다닌 듯한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야. 넬리가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봤자 넬리도 함께 거들어서 내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셈이야. 넬리는 그에게 말을 했어야 했어. 정말 넬리는 그이가 나를 가만 놔두게 얘기를 해줬어야 했어. 내 몸이 불덩이 같아. 밖으로 나갔으면 다시 야만에 가까운 억세고 자유로운 계집아이가 되어 어떠한 상처를 입더라도 미치거나 하지 않고 깔깔 웃을 수 있었으면. 왜 나는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 피는 끓어오를까? 저 언덕 무성한 히스 속에 한번 뛰어들면 틀림없이 정신이 날 텐데. 다시 창을 활짝 열어줘. 빨리. 왜 가만히 있어? 감기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게 살 기회를 주지 않겠단 말이지? 아씨는 심술궂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기운을 다 잃지는 않았어. 내가 열겠어. 그러고는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매우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방을 걸어가서 창을 활짝 열고 칼날처럼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도 아랑곳 없이 몸을 내밀었어요. 저는 사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억지로라도 침대에 되돌아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열에 들뜬 아씨의 힘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걸 곧 알아차렸죠. 아씨가 정말 제정신을 잃고 들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았답니다. 달 없는 밤이어서 지상의 모든 것은 안개 같은 어둠에 덮여 있었어요.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없었어요. 모두 불을 끈 지가 오래되었고 워더링 하이츠의 불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도 아씨는 그것이 보인다고 우기는 것이었어요. 저봐. 아씨는 열에 들떠 외쳤어요.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가 내 방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촛불이 조셉의 다락방에 켜져 있네. 조셉은 언제나 늦게까지 자지 않지? 그는 대문을 잠그려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좀 더 기다리게 하지. 게다가 그 길을 가자면 기머튼 교회를 지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툭하면 유령 같은 것은 무섭지 않다고 거기 있는 묘지에 들어가 유령을 불러내 보겠다고 했었지. 히스클리프, 지금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내가 말한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겠어?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같이 가지. 나 혼자 거기 누워있기는 정말 싫어. 12자 깊이로 나를 묶고 교회를 그 위에 얹어준데도 당신이 옆에 올 때까지는 편안히 잠들지 못할 거야. 아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상한 웃음을 띠면서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저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을 찾아봐. 뭘 꿈을 대는 거야? 투덜대지 마. 당신은 언제나 내 뒤를 따라왔었으니까. 제정신을 잃은 아씨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씨를 붙잡은 채 몸에 걸칠 것을 가져올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열린 창가에 아씨를 혼자 둔다는 건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문 손잡이가 덜커덕거리더니 린튼 서방님이 들어왔어요.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막 지나다가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호기심에서인지 걱정해서인지 그러한 밤중에 무슨 일인지 알고 싶으셨던 게지요. 아, 서방님. 저는 우리의 거동과 찬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는 방 안에 놀라 소스라치는 서방님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아씨가 가엾게도 병이 나셨는데 제 말은 통 들으려고 하시질 않아요.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제발 오셔서 자리에 드시라고 타일러 주세요. 노여움은 잊어버리세요. 아씨는 고집만 피우시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캐서린이 병이 났다고? 서방님은 우리에게 빨리 걸어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을 닫아 엘렌. 캐서린, 왜? 서방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씨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던 것이죠. 그리고는 놀라워서 다만 아씨와 저를 번갈아 보실 뿐이었어요. 아씨는 이 방에서 애를 태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까지 아무도 방에 들여놓으려고 하시지 않았고요.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서방님께도 알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별일은 없어요. 저는 제 설명이 어색하다고 생각했고 서방님도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엘렌 딘, 이렇게 되도록 내가 모르게 둔 것을 좀 더 똑똑히 설명해봐. 하고 서방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씨를 품에 안고 괴로운 듯이 바라보셨어요. 처음에 아씨는 서방님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씨의 멍한 눈초리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물끄러미 보고 있던 어둠에서 눈을 떼고 나서 아씨는 그분에게 주의를 집중시켜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죠. 아, 당신이 왔군요. 당신이 에드거 린튼? 아씨는 노여운 빛을 띠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바라지도 않을 때 나타나고 바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군요. 이제 실컷 탄식할 때가 올 거예요. 내게는 죄다 보여요. 하지만 내가 저기 있는 무덤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봄이 가기 전에 난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요. 예배당 안에 묻혀있는 린튼 가문의 조상들 사이가 아니라 빈터의 묘석 아래 묻히겠어요. 당신은 그분들이 묻힌 대로 가든 내가 묻힌 대로 오든 마음대로 해요. 캐서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서방님은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에겐 이제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당신은 그 녀석을 사랑하는 거야? 그 히스, 쉿!
하고 아씨는 외쳤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요. 당신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면 나는 창에서 뛰어내려 당장 끝장을 내어버리겠어요. 지금 당신의 손이 닿고 있는 내 몸은 당신의 것일지 몰라도 당신이 다시 내게 손을 대기 전에 내 영혼은 저 언덕 꼭대기에 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소용없어요, 에드가. 당신이 필요한 때는 지났어요. 당신은 책 있는 대로 돌아가요. 당신이 책이라는 위안을 가진 것이 반갑군요.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당신은 온통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아씨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제가 말참견을 했습니다. 저녁 내내 헛소리만 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안정시켜드리고 적당히 간호해드리면 나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아씨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은 조심하셔야만 해요. 이제 넬리의 충고는 바라지 않아. 넬리는 아씨의 성질을 잘 알면서 나를 충동질해서 아씨를 괴롭혔어. 게다가 지난 사흘 동안 아씨가 어떻다는 것을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어. 매정하게도. 몇 달을 알아도 이렇게 변할 순 없을 거야. 남의 고약한 고집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씨가 고집이 세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방님께서 그분의 격한 성격을 더 키워주고 싶어 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아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히스클리프 씨를 대범하게 봐야 한다는 것도 몰랐네요. 저는 충실한 하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서방님께 말씀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거군요. 좋아요. 이것으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서방님께서 몸소 정탐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저는 외쳤어요. 이 다음에 내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꾸며대면 이 집에서 내보내겠어. 엘렌 딘.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예 아무 말씀도 듣지 않으시는 게 좋겠군요, 서방님. 히스클리프 씨가 이사벨라 아가씨를 유혹하러 오고 서방님이 안 계실 때마다 아씨와 서방님 사이를 일부러 망쳐놓기 위하여 와도 좋다는 허락을 하신 셈인가요? 캐서린 아씨는 정신이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아, 넬리가 배반을 했군. 아씨는 격해져서 소리를 쳤습니다. 넬리가 나의 숨은 원수였어. 이 마녀 같은 년. 정말 너는 우리를 해치려고 돌촉을 찾고 있었어. 자, 나를 놓아요. 전현을 뉘우치게 해주겠어. 전현에게 큰 소리로 사과를 시키겠어. 아씨는 두 눈에 미친 사람 같은 노기를 띠며 서방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이 일을 보고 있을 기분이 나질 않아서 의사를 부를 요량으로 그 방을 나왔어요. 길을 나서려고 뜰을 지나다가 담장에 말을 매는 고리가 박혀 있는 곳에 무엇인가 흰 물건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히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라도 그것이 틀림없이 유령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바쁜 걸음이었지만 잠시 멈추고 자세히 보았답니다.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이 이사벨라 아가씨의 페니라는 스페니엘 종류의 개인데 누군가 손수건으로 매달아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는 몹시 놀라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저는 급히 그 개를 풀어서 뜰에 놓아 주었어요. 그놈이 이사벨라 아가씨가 자러 갈 때 위층으로 뒤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나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약한 사람에게 그러한 변을 당했는지는 몹시 궁금했어요. 고리에 감은 매듭을 푸는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 몇 차례가 들려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너무 여러 가지 일에 정신이 팔려있던 터라 새벽 2시에 그러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 이상 별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거리에 이르렀을 때 케네스 선생은 마침 마을의 환자를 보러 가려고 집에서 나오던 길이었어요. 제가 캐서린 아씨의 병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곧 저를 따라왔어요.
그분은 단순하고 거친 분이었어요. 만약 캐서린 아씨가 전에 알았을 때보다도 그의 지시에 더 잘 따르지 않는다면 두 번째인 이번에는 살아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을 아주 예사로 하는 것이었어요. 엘렌딘,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소. 그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오. 이쪽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 캐서린같이 튼튼하고 생기 있는 젊은 여자는 사소한 일로 병이 나지 않소. 그러한 사람은 병이 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병이니 뭐니 하는 병을 치르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오. 그래, 어떻게 시작되었소? 케네스 선생이 말했어요. 주인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언쇼 집안 사람들의 격한 성격을 알고 계시죠? 린튼 부인은 그분들 가운데서도 제일이죠.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시초는 말다툼이었어요. 아씨가 한창 화가 나서 펄펄 뛰는 동안에 일종의 발작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아씨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씨가 한창 화가 났을 적에 뛰쳐나가서 방에 틀어박혀 버렸으니까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헛소리를 하면서 반쯤 꿈을 꾸고 있는 형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만 머릿속에는 온갖 이상한 생각과 환상들이 가득 차 있답니다. 린튼 씨는 안 됐다고 생각하시오? 케네스 선생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어요. 안 돼 하시냐고요?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찢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분을 놀라게 하지는 마세요. 그래, 주의를 하라고 일렀건만 내 경고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감수해야지. 그이는 최근에 히스클리프 씨와 친하지 않았소? 케네스 선생이 말했어요. 히스클리프 씨가 자주 그 댁에 찾아오죠. 하지만 어렸을 적에 아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주인이 그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음흉하게도 린튼 아가씨를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 다시는 집에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아가씨도 그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나? 의사는 재차 물었어요. 아가씨는 제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꺼리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그 처녀는 여간 내기가 아니지. 그분은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했어요. 혼자 비밀을 지키고 있지. 하지만 정말 어수룩한 처녀거든. 믿을 만한 데서 들었는데 간밤에 아주 멋진 밤이었지. 간밤에는 그 처녀와 히스클리프가 당신네 집 뒤쪽 숲을 2시간 넘게 거닌 모양이요. 그런데 그가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 말을 타고 함께 도망치자고 졸랐던가 보. 내 들은 이야기로는 다음번에 그렇게 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고 겨우 헤어졌다는 거요. 다음번에 만나는 게 언젠지는 듣지 못했지만 당신이 린튼 씨에게 잘 살피라고 말해주시오.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새로운 걱정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케네스 선생보다도 앞서서 거의 달리다시피 하여 돌아왔죠. 그 작은 개는 아직도 뜰에서 짖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개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었지만 개는 현관 쪽으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며 풀밭을 돌아다니더군요. 제가 그놈을 붙잡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밖으로 도망쳤을 거예요. 이사벨라 아가씨의 방에 올라가 보니 제가 걱정했던 일은 사실이었어요. 그 방은 비어 있었답니다. 제가 몇 시간만 빨랐더라도 이사벨라 아가씨는 아씨의 병을 알고 경솔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당장 뒤쫓았다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감히 온 집안을 깨워서 소동을 벌일 수도 없었고요. 서방님에게 그 일을 알릴 생각은 더구나 없었죠. 아씨의 병에 골몰해 있고 새로운 걱정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입을 다물고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둘 수밖에는 없었죠. 얼마 후 케네스 선생이 도착하자 저는 몹시 착잡한 얼굴로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리러 갔답니다. 캐서린 아씨는 고통 속에 잠들어 있었는데 서방님이 들어오셔서 미쳐버리는 것만은 겨우 면한 듯 했죠. 서방님은 머리맡에 서서 괴로운 기색이 역력한 아씨 얼굴의 변화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어요. 의사는 진찰을 하고 나서 만약 주위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만 해준다면 결국에는 나을 것이라고 서방님에게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죽지는 않았지만 영영 정신이 이상해질 위험이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눈을 붙이지 못했고 린튼 서방님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우리는 아예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죠. 하인들은 다들 보통 때보다도 훨씬 일찍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다가 얼굴이 마주치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이었어요. 모두 일어나 있었지만 이사벨라 아가씨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잠도 잘 잔다며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도 아가씨가 일어났는지 물으셨고 아가씨가 나타나기를 몹시 고대하면서 올케를 걱정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것에 기분이 상한 듯 했어요. 잭 불러오라고나 하지 않을까 하며 저는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사벨라 아가씨가 도망친 것을 제 입으로 먼저 말해야 하는 고통은 면했죠. 아침 일찍 기머튼의 심부름을 갔던 철없는 하녀 하나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면서 위층으로 올라와 방에 뛰어들면서 외쳤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담?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인님, 주인님, 아가씨께서... 조용히 해. 저는 그녀의 요란스러운 거동에 화가 나서 급히 외쳤어요. 나지키 말해, 메리. 무슨 일인가? 아가씨가 어쨌다는 거야? 린튼 서방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가씨가 도망을 갔어요. 글쎄, 도망을 갔다고요.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를 데리고 달아났어요. 그 계집애는 신음을 하듯이 말했죠. 그럴 리가 있나? 서방님은 당황해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엘렌 딘, 가서 그 애를 찾아봐. 믿어지질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은 하녀를 문 있는 데로 데려가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그쳐 물었어요. 아니, 여기 우유 배달을 하는 젊은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요. 그녀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마님이 괜찮으신 것을 말하는 줄 알고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따라갔겠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제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간밤에 자정이 좀 지나서 기머튼에서 2마일쯤 떨어진 대장간에 젊은 남녀가 들어와서는 말에 편자를 박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대장갓집 딸이 일어나서 누굴까 하고 봤더니 단박에 알겠더라나요. 그 처녀는 그 남자가 히스클리프였음이 확실하다고 하더래요. 아무래도 그를 잘못 본 사람은 없죠. 그 남자가 대금으로 자기 아버지 손에 1파운드 금화 1개를 쥐어주는 것을 보았대요. 여자는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해서 마시는 동안 외투가 미끄러져 내려 똑똑히 얼굴을 봤대요. 히스클리프는 양손에 고삐를 잡고 말을 타고서 그 마을을 떠나 그 험한 길을 되도록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처녀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오늘 아침에 기머튼 마을 전체에 그 이야기를 퍼뜨렸대요. 저는 달려가서 그저 형식적으로 이사벨라 아가씨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하녀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죠. 린튼 서방님은 침대 옆에 다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돌아왔을 때도 그저 눈을 들어 멍하니 제 표정의 의미를 알아차리실 뿐 한마디 명령이나 말씀도 없이 다시 눈길을 내리 까셨어요.
아가씨를 쫓아가서 데려오려면 무슨 수를 써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그 애는 제 발로 갔어. 서방님은 대답했어요. 가고 싶으면 갈 권리가 있지. 이젠 그 애의 일로 나를 괴롭히지 마. 이제부터 그 애는 내게 다만 명목상의 누이에 지나지 않아. 그것도 내가 아니라 그 애가 인연을 끄는 것이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주인님은 그 말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이사벨라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으셨지만 어디든 이사벨라 아가씨가 새 보금자리를 꾸민 곳을 알게 되거든 이 집에 있는 아가씨의 물건은 다 그리로 보내라고 제게 지시하셨죠.